예, 안녕하십니까. 솔개의 일본괴담 라디오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야기를 3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토모짱, 두 번째 이야기 선배에게 온 우편물, 세 번째 이야기 도시전설 도쿄 마라톤, 이렇게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모짱.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온 지 8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떤 아저씨로부터 토모짱 하며 엉뚱한 사람을 찾는 전화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집 전화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발신자 창에 상대방 번호도 뜹니다. 아닌데요? 하고 대답하면 죄송합니다 라며 바로 끊기는 하지만요. 만약 남편이 받으면 혹시 토모짱 있나요? 하고 묻는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고 남편이 대답하면 또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끊는데요. 찜찜해지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해서 저희는 발신자에 표시됐던 번호로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번호도 알고 있는데 뭐 하고 편하게 그냥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린 말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의 전화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토모짱? 하고 물어볼 때 네 하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후 저희는 그 전화에 대한 응대 패턴을 몇 가지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가 또 걸려온 것입니다. 계획대로 일단 발신 번호를 확인한 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통화의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토모짱 있습니까? 남편이 제게 수화기를 건넵니다. 여보세요? 토모짱. 누구신데요? 토모짱 아닌가요? 누구시냐고요? 토모짱하고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요. 누구십니까? 토모짱 아닌 건가요? 메모지에 똑같은 소리만 해 라고 갈겨 쓴 뒤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이 말없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토모짱 있습니까? 저기요, 당신 몇 달 전부터 계속 전화하시는데 누굽니까? 토모짱하고 이야기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쪽 전화번호 알고 있거든요. 땡땡땡에 땡땡땡땡 맞죠? 토모짱 없는 겁니까? 번호를 좀 잘 확인하고 거시지 그래요. 땡땡땡에 땡땡땡땡으로 걸었는데요. 저희 집 번호가 맞기는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그런 사람 안 삽니다. 그렇습니까? 정말로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혹시 모르시나요? 토모짱 전화는 거기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발신자에 떠있는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만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오늘 집 전화의 번호를 바꾸러 가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토모짱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접하고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애초에 그 번호 발신 번호로 걸어봤을 때 이건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때 바로 뭐 번호를 바꾸던 아니면 전화를 없애던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계속 한 달에 한 번 걸려오는 전화 이상의 피해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놔두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이제 뭐 그랬다는 게 이 부부도 대단하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지만 네 라고 말할 생각까지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요. 뭐 그런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네 라고 대답을 해갖고 토모짱인 척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영화 중에 캔디 케인이라는 외화가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남자 두 명이 차 타고 달리다가 무선으로 이제 여자인 척하고 장난을 쳤다가 이제 봉변을 당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서 두근두근하고 무섭게 들었던 괴담이었습니다. 그 뭐랄까 2편에 이어서 3편을 만들고서 올리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예, 이거는 뭐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뭐라고 변명하기도 애매한 게 아니라 할 말이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방송했던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날짜를 살펴보니까 제가 지난 구정이 2월 19일인가 20일 즈음 해갖고 이제 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방송을 겨우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일본 친구네 부부하고 일본 갔다 와서 이제 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올해 구정이 지나고 일단 이제 올해는 구정이 작년보다는 조금 빨랐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진짜 딱 1년 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뭐 그 세 중간에라도 뭐 번역을 해서 괴담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정말 녹음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뭐 저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모두가 당연히 1년이면은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센터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익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다시 또 좀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흘러 또 가을 때쯤 돼갖고 이거를 다시 번역괴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났었는데 또 느닷없이 일본 추리소설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읽어대면서 그 시간을 그쪽에다가 막 몰아서 투자하는 바람에 잘 하고자 하는 이 발동이 잘 안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확답을 잘 못하겠어요. 이제 한번 1년 동안 쉬어놓으니까 원래 1년 쉬었으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뭐 시즌 2로 넘어가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테스트 하나에 본편 2개 올려놓고 시즌2로 넘어가는 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3편으로 솔개 일본괴담 모음, 솔개 일본괴담 라디오 해갖고 이제 3편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일단 얘기를 3가지만 준비해서 얼른 길이가 어떻든 간에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일단은 다음 방송을 올리고 그 뒤를 생각해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여전히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제 와서 소개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예전 덧글입니다만 2화 때 이제 방송을 듣고 덧글을 달아주셨던 방문자분들의 덧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낙엽님, 방송의 목소리는 솔개님인가요? 목소리 멋있네요. 키읔키읔. 감사합니다. 저 맞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님, 이번에는 덧글도 읽어주시는군요. 뜨개질을 하면서 듣기에 딱 좋을 정도로 솔개님 방송은 포근하고 감성적이에요. 저는 텍스트 보면서 아이들 옷 만드는 여자라서 일반인에게 적용할 기준은 아닙니다만 솔개님의 목소리는 사람 좋은 이의 목소리라서 좋아요. 3번째 괴담 읽어주신 후에 도쿄 지하에 관한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전혀 모르던 사실이라 그렇구나 하면서 들었습니다. 긴 방송시간 역시 좋습니다. 2시간 넘겨도 기쁘게 들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다른 덧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덧글을 소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이게 지금 1년 전에 덧글이라서 참 많이 민망한데요.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면서도 덤덤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괴담 같은 거는 글로서 접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눈이 건강했을 때도 공포 영화를 보는 거는 몇 번 좀 망설이다가 이제 조금 이거 보자 하는 생각이 이제 들면은 그때 봤던 스타일이긴 합니다. 저는 영상으로 보는 건 조금 어떨 때는 겁이 나는 타입이라서 괴담 같은 거는 많이 좋아했어요. 그거 보는 거는. 이것도 또 들어주시고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니버터챗님,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개님 방송은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라디오 느낌이 나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들을 수 있겠죠? 다음 방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기 전 새벽에 들으면 조금 무섭다는 게 함정. 그러고 보니 저 영상사진 왼쪽에 여자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깨알 디테일 사랑합니다. 키읔키읔. 마찬가지로 허니버터챗님 감사합니다. 아마 아마가 아니고 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사진 디테일 얘기에 관해서 아마 저도 또 댓글을 남기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댓글 내용이 아마 그랬어요. 이제 사진 왼쪽에 여자가 있다. 그래서 깨알 디테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자가 있어요? 진짜요? 저 몰랐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이제 허니버터티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글을 남길 당시에 제가 그게 농담으로 남긴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로 거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사진을 고를 때조차도 화면이나 윤곽, 약간의 구도 이런 거를 좀 알긴 알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뭐 시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거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고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댓글을 보고서 정말인가 싶어갖고 이제 가족한테 한번 사진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저도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댓글을 남기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분명히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댓글을 남길 때에 저도 몰랐다는 얘기는 진짜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사진의 한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깨알 디테일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얘기 듣고서 처음 댓글만 읽었을 때는 저도 솔직히 섬뜩했습니다. 무슨 얘긴가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OTO 1202라고 읽으면 되나요? 아무튼 네. 이분 비밀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거는 저도 코멘트를 달긴 했는데 여기서 소개는 안 하기로 하고요. 리에허일님, 이분도 비밀 댓글이시고요. 샤이리 311 하고 읽으면 되겠죠. 지하세계 이야기 정말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들여서 제작하신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앞으로도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쭉 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1년 뒤에 3편이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는 계속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마 어쩌면 안 하나보다 하고 안 들어보고 안 들어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난번 방송 2화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에게 온 우편물. 대학 선배가 직접 겪은 실화. 선배는 오키나와 사람으로 대학 입학시험차 도쿄에 올라왔을 때의 일이다. 딱히 도쿄에 지인도 없었기에 도내 호텔에서 혼자 숙박을 했다. 여러 군데 시험을 보기 때문에 2주 정도 머물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자 프론트의 직원이 불러 세웠습니다. A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예, A님 앞으로 어떤 분께서 물건을 맡기셨거든요. 예? 그게 누군데요? 글쎄요, 다른 직원에게 전달받은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오키나와의 부모님 말고는 그가 이 호텔에 묵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A님이시죠? 그럼 맞습니다. 분명히 A님 앞으로 온 물건입니다. A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현재 호텔에 A라는 분은 손님밖에 안 계십니다. 선배는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본인 앞으로 왔다는 정처불명의 B5 크기 갈색 봉투를 받아들었다. 방에 돌아온 선배는 내용물 확인에 앞서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연히 부모님은 모른다 하셨다. 그래,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겠지. 선배는
다시 프론트로 가려다 멈춰선다. 선배의 A라는 성씨는 밝힐 순 없지만 상당히 특이한 성씨라서 분명 그 이름 앞으로 맡겨진 것이라 하니 다른 사람 것을 받은 건 아닌 거다. 결국 불안함 속에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본다. 그러자 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다. 거기엔 사인펜으로 그린 듯한 지도가 있었다. 호텔에서 세정거장 지난 역부터 길이 시작되어 간략하게 그려진 길의 끝에는 어느 길 한켠에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화살표 옆에 여기 하고 작게 쓰여 있었다. 봉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뭔가 열쇠 같은 게 들어있었다. 선배는 완전히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었다. 동시에 공포감에 휩싸인 선배는 내용물들을 다시 봉투에 넣어 프론트에 떠넘겼다. 물론 그 장소에 가보자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는다. 다행히 시험은 다다음 날 한 곳만을 남겨둔 상태였지만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시험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선배는 시험을 마치면 휴식도 취할 겸 도쿄 구경을 하며 좀 더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전부 취소하고 도망치듯 오키나와로 돌아갔다. 이상입니다. 실화인 만큼 이렇다 할 결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아직까지도 그 일은 전혀 영문을 모르겠으며 떠올리기만 해도 무서워진다고 합니다. 예, 선배에게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처음 작업을 하고 올렸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골랐는가 하면은 녹음을 오래간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 뭐 생방송도 아니고 녹음인데도 불구하고 녹음을 하는 것 자체도 왠지 너무 긴장된다고 해야 되나, 이 정말 처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그거하고 맞게 한번 괴담도 뭐 골라보자 라고 해서 고른 게 이제 제가 처음 번역을 했었던 선배에게 온 우편물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 달라졌다고 해봐야 50보 100보입니다만 조금 더 다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저 혼자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지 몰라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오글오글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분께서 어떤 글을 남겨주셨더라. 이렇게 일본 괴담, 뭐 괴담이라는 게 원래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만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이제 뭐 장소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물건이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결국 그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끝나는 게 참 많죠. 근데 지금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냥 그런 물건이 도착했다라는 것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제 정체는 알 수 없어도 사건은 일어나는 것조차도 없죠. 뭐 물론 실화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은 프론트에 떠넘기는 것보다도 뭐 경찰한테 한번 갖고 가보는 것도,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해보는 것도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배에게 온 우편물, 이것도 이제 댓글이 작게라도 있습니다. 네, 지난번 거에는, 지난번 방송에서는
도쿄 지하 얘기였나요? 그게 지하의 우물. 그리고 그 전에 방송에서는 이제 그 막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에서는 제가 덧글을 읽을 생각을 안 했었어요. 못 했었죠. 근데 지난 방송에서부터 그 방송을 올린 포스트의 덧글도 읽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올렸던 괴담을 읽을 때는 그 글에 달려 있었던 덧글도 뭐 얼마 없으면 다 읽을 수도 있고 뭐 많이 달린 거는 몇 개 추려서 읽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덧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선배기원 우편물에 달린 덧글을 읽어볼 텐데요. 어둠님, 직접 겪으면 무섭겠네요. 최소한 도쿄 와서의 일은 전부 감시당한 거. 도쿄 오기 전서부터 감시당했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뭔가 그 빗금친 부분에다가 준비를 해놨다고 한다면 일단 오기 전에 준비를 마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종이나 우편물을 건네줬어야 했을 테니까 도쿄 오기 전서부터 어느 스케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감시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감시를 당했다고 한다면 아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경찰에다가 얘기하기도 뭐고 안 하기도 뭐고 할 것 같아요. 하는 게 낫나? 불의 요정님, 뭔가 약간 소름이네요. 디귿디귿. 그쵸, 무섭죠. 약간이 아니라 저 같으면은 엄청 소름일 것 같습니다. 예. 프린캡스님, 예전에 저 글과 비슷한 상황의 동영상을 본 적 있었어요. 저렇게 따라가니까 천 같은 게 놓여있고 그 천을 들춰보니 사람 시체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누군가가 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도망치고 영상이 끝나죠. 범인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만들어 놓은 트릭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그건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사람이 시체를 발견했다는 것에 대한 목격자가 범인 자신이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아무튼 예, 여기까지가 선배에게 온 우편물에 대한 덧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다음 이야기. 이번에는 뭐 이번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도시전설에 대한 얘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도쿄 마라톤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 아마 어느 괴담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괴담의 덧글들 중에서 이제 도쿄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이제 분께서 물어보시기도 해갖고, 근데 그거를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다듬어서 방송에서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 도시전설 도쿄 마라톤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도시전설 이야기 중에 도쿄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쿄 마라톤은 2007년에 시작을 한 대회고요. 그리고 규모는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달리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카스미가세키라고 하는 일본의 정말 정치적으로 중추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대회고요. 그리고 이게 굳이 이 대회를 꼭 열어야 하느냐라는 여론이 당시에 있었을 정도로 대회가 좀 보통 일이 아닌 것이 그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를 7시간을 봉쇄해야 되는 그런 대회인 거죠. 그리고 이 대회가 또 특이한 거는 코스의 모양도 특이했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마라톤 코스라던가 이런 걸 살펴보면 거의 코스가 직선 모양에 가깝습니다. 아니면은 뭐 약간 꺾어진 직선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이어서 쭉 달려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도쿄 마라톤은 열십자 모양의 도로를 뭐 예를 들자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대편으로 위로 올라오고,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편으로 중앙으로 되돌아오고, 또 위로 올라갔다가 또 반대편으로 중앙으로 내려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코스를 꺾어지고 유턴하고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코스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부랄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이 단순한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사실은 정부가 다른 목적을 숨기고서 이것은 마라톤 대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유사시, 그러니까 유사시라고 하면 뭐 전쟁이라던가 뭐 재난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집이든 차든 버리고서 우르르 도로로 이제 도망치기 위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내지는 그 지역을 샘플로 삼아서 다른 지역에라도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샘플, 그런 거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할 때에 있어서 도로에 걸리는 하중이라던가 필요한 식량이라던가 물이라던가 뭐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시간, 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였냐면요. 아까 이 도쿄 마라톤이 카스미가세키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이 지하철역이 어떤 곳이냐면, 아마 저하고 죄송합니다. 아마 저하고 좀 나이가 비슷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연배가 위이신 분들 이상이라면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95년에 일본에서 옴 진리교 지하철 독가스 테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하철역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이 터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면은 RC칩이라는 걸 나눠줍니다. 아마 제가 뭐 사진으로 그 RC칩이라는 걸 정확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뭐 손목 같은데 차는 밴드 형식의 측정 기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회 측에서는 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다 같이 달리는 대회이니만큼 뭐 개개인의 타임을 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뭐 위성 추적 장치가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 타임도 재거니와 체온, 맥박, 혈압, 발한 뭐 이런 개인의 여러 가지 몸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물건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라톤 대회 치고는 또 희한한 게요.
원래 마라톤 대회는 우리가 가끔 텔레비에서도 이제 중계를 보게 되면 달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수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물통만 놓여 있고 달리는 선수들은 물통만 얼른 낚아채가지고 달리면서 마시고 뭐 몸에 뿌리고 하다가 이제 물 버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도쿄 마라톤은 온갖 음식들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밥, 빵, 심지어 된장국에 바나나에 과일에 초콜릿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괴담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나왔던 어떤 패널이 나도 달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밥하고 된장국을 먹은 적이 있다 라고 말하니까 사회자가 맛있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맛있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이제 웃음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마라톤 대회 치고는 사실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뭐 물 대신에 음료수를 놔둔다라고 하면야 뭐 일반 시민 대회니까 그런가 보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밥에 빵에 바나나에 뭐 밥에다 된장국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그냥 나들이 소풍 같은 느낌마저 들죠. 달릴 사람은 달리고 먹을 사람은 먹어라 같은. 그리고 이 대회가 개최가 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뒤에 일본 정부는 그 재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직 형태의 지진도 좌우로 흔들리는 게 있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지진이나 아니면 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이러하게 수칙을 세우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매뉴얼을 발표합니다. 대회가 개최된 지 3개월 뒤에요. 근데 많은 연구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서 하는 말이, 이것은 실제로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서 정말 실제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연구하고 계획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자료다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사실 뭐 전면적으로 그 얘기를 주최 측이 인정을 했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시전설이라기보다도 거의 정설에 가깝게 모두가 그냥 그거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뭐 사족이라고 할까요, 곁다리라고 할까요, 이제 얘기 끝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아까 열십자 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풍수학자들이 그 코스를 봤을 때 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또 소개를 드렸는데, 풍수적으로 그 지역의 기운이 정체가 돼 있을 때 그곳의 공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돌려줘도 조금 그 지역의 기운이 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설이 있나 봐요. 이제 풍수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풍수를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일부러 그 열십자 모양의 간선도로를 골라서 대회를 실시하는 것도 풍차 모양, 그 바람개비나 풍차 모양의 그 도로를 골라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계속 그 도로를 따라서 돌게 만들면은 그 공기의 흐름을 계속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회를 개최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에 높은 사람이 풍수를 상당히 신경 쓰고 그런 쪽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말들을 모았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하나로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지금 마지막 풍수 얘기는 그 제가 이제 괴담을 번역해서 올리는데도 몇 번 소개가 됐었습니다만, 시마다 슈헤이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만 나왔던 얘기예요. 풍수 얘기는 사실 다른 곳에서 모았던 자료에서는 풍수 얘기는 뭐 듣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마라톤이 일반 그냥 마라톤 대회하고는 다르다라는 도시전설의 이야기입니다. 도쿄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본 도시전설 도쿄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도시전설에 대한 주제도 고를 때 어떤 거를 소개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마 처음에 그냥 그 지난 회에서 얘기했던 게 뭐 도쿄의 지하 세계 얘기였고 이제 도쿄 마라톤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유명한 거 여러 가지 있죠. 그 이누나키 터널 얘기도 있고요. 그 마을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 고양이 햄버거 얘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설에는 뭐 그거 말고도 뭐 지렁이 햄버거라고 하기도 하고 쥐고기 햄버거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자료 수집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짜서 얘기를 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맨 처음에 도시전설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해볼까 싶었던 거는 오타쿠답게, 오덕답게 그 이웃집 토토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했어요. 워낙 유명한 얘기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처음 그 도시전설 이웃집 토토로에 대한 얘기를 접하고 나서 바로 토토로를 다시 구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한번 봤었습니다. 그때 하도 예전이어서 그때는 봤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다른 분도 그렇게 해보신 분 정말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별로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언니 다리에 그림자가 있네 없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씬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것에 대한 얘기도 좀 다음번에는 해볼까 싶기도 하고, 도시전설이 그리고 이렇게 길게 소개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 정말 짤막짤막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모아갖고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또 사건 사고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는 거는 좀 어떨래나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블로그도 많이 있으니까 전달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솔개 일본교담 라디오 3편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세 편이 뭐 3개 동영상 3개를 올려본 일이 있다고는 해도 지금 정말 만드는 것서부터 구성하고 기획하고 하는 전부가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느낌이 너무 긴장되고 잘 손에 익지도 않고 해갖고 어떻게 올라갈까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번역해서 올리는 것도, 그리고 음성으로 올리는 것도 앞으로 틈틈이 더 구성하고 연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 최근 한 1년 동안 정말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셔가지고 어느새 21만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와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뭐 공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 저 아마 어느 댓글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제 블로그에 거의 와주시게 된 그 기간이 이제 뭐 2년 됐다, 뭐 3년 됐다 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분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며칠 만에 다 글 읽느라고 뭐 잠도 못 잤다 하른자란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셔갖고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죠. 즐겁고 그래서
저도 뭐 팟캐스트네 유튜브네 뭐 이런 데서 열심히 다른 정말 목소리 좋고 잘 진행해주고 잘 읽어주시는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괴담 컨텐츠 같은 거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저도 앞으로 뭐 허접하게나마 제 블로그 내에서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일본 괴담 라디오 4편 최대한 빨리 구상하고 만들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